저희가 이제 제가 아까 토론을 듣다 보니까 이게 기초적인 것이 좀 많이 정리되지 않으면 계속 얘기가 공전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는 이래요. 오늘 주제는 이제 루소가 있잖아요. 루소가 있고 루소의 아주 핵심적인 것이 사유재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유재산에 대한 이 소유를 철폐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마르크스란 말이에요. 막스예요. 그럼 이제 막스에서 루소에서 막스로 오는 요 사이에 뭐가 있냐 이게 이제 질문인 거예요. 요 사이에. 루소에서 마르크스가 이제 사유재산을 철폐해야 된다. 사유재산이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 이제 막스를 우리는 최종적인 이 이론의 종결자로 보는데 사유재산에 대한 아주 가장 급진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막스다. 이 마르크스는 누구한테 영감을 받았냐면 영감이라고 하니까 누구한테 영감을 받았냐면 루소한테 받아요. 근데 루소에서 막스로 오기 전에 루소는 너무 인문학적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이고 뭐 이런 것들의 징검다리가 필요한데 그 징검다리에 프랑스 혁명이 있어요. 프랑스 혁명이 있는데 이 프랑스 혁명은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프랑스 혁명은 루소한테도 영향을 받지만 누구한테도 영향을 받아요? 로크한테도 영향을 받아요. 로크한테도 영향을 받는데 로크는 이제 막스한테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자유주의 정치학으로 가요. 그런데 이제 루소에서 막스로 영향을 받을 때는 자유주의 정치학은 막스로 영향을 받는 여기는 누가 있었느냐 이게 이제 질문인 건가요? 저희 혁명 안에. 그래서 이 안에 누가 있냐면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있고 이 로베스피에르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회주의의 어떤 그 형태의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바베프예요. 이 바베프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이 강의안을 짤 때 우리가 1강이 인간에 관한 선언, 그래서 실존주의하고 포에르바를 보고 2강이 로크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 2강에 로크 얘기를 하면서 그 로크와 같은 계열에 있는 사람이 CAS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로크로 올 때는 이게 CAS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로크의 얘기를 받아서 CAS가 받아서 이렇게 어디로 가냐면 자유주의 정치학으로 가는 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2강이 로크 통치론이고 3강이 CAS의 프랑스 혁명이고 그 다음에 4강이 이제 자유주의자의 미래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5강이 이제 로베스피에르하고 바베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루소, 로베스피에르, 바베프 얘기를 하고 이제 마르크스로 오는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7강이 마르크스 얘기가 이제 드디어 나와요. 공산당 선언이. 그러니까 이제 요 계열의 흐름과 요 계열의 흐름의 주요한 선언문을 한번 보자. 이게 이제 이번 강의 주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2학기 때는 또 다양한 또 선언문들이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루소, 로베스피에르, 바베프, 그리고 이제 막스에 대한 상상. 막스는 이제 맨 마지막 강의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핵심적인 목적이에요. 그랬었을 때,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루소의 고민은 뭐냐면, 자연 상태가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아요. 아무 문제 없이 살아요. 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키가 작으면 키가 작은 나무 밑에 살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내가 작은 것이 문제가 안 되잖아요.
키가 크면 큰 데 가서 살면 되고. 그러니까 자연 상태는 자기가 적합한 상태에서 배고프면은 먹고, 쉬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이제 이러면 되는 게 자연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그때는 인간이 굉장히 어떤 뭐도 없었고, 그냥 자유로운 상태인 건 거야. 그래서 이 자연 상태에서 어디로 넘어오냐면 이제 사회 상태로 와요. 사회 상태로 오게 되면 이때서 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니? 그랬더니 루소가 이제 자기 그 글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쫙 그려놔요. 어떻게 그리냐면 제일 처음에는 괜찮았던 건 거예요. 괜찮았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되면 나무가 높아서 그 과일이 손에 닿지 않거나 같은 과일을 먹고 살아가는 동물들끼리 경쟁이 있거나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난폭한 동물이 있거나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는 신체 훈련에 힘을 기울여야 했다. 이제 새로운 희소자원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인간들이 이제 모여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연의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필요에 따라서 다른 동물들 및 다른 사람들끼리도 생활선을 놓고 다투거나 강자에게 양보해야 했던 것들을 다른 곳에 보충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인구는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면 비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더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몇몇 동물들은 투쟁력이나 달리는 속도에서 인간보다 뛰어나고 인간은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동물들에게서 그런 경쟁을 배우고 만지면서 생존하기 시작하는 건 거죠. 그래서 자연 상태하고 이 사람은 사회 상태를 이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인류에게 두 가지 불평등이 있다. 그 하나는 자연적 또는 신체적 불평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보면 뭐 키가 크고 작고 힘이 세고 안 세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적 불평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연령이나 건강이나 체력 이런 게 자연상 상태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일종의 약속에 의존하여 사람들의 합의로서 정해지던 정당화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사회적 또는 정치적 불평등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몇몇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특권, 이를테면 다른 사람들보다 부유한다든가 권력이 있다든가 존경을 받고 있다든가 나아가서는 그들이 자기에게 복전시키는 특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요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이 루소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루소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간 능력의 차이를 이제 인간의 불평등 이렇게 표현하고 인간들 사이의 불평등 그러면 사회적 불평등이에요. 간섭과 법에서 생겨나고 이 법이 부자에게 새로운 권력을 부여하고 아까 우리 토론할 때 토론처럼 그리고 자연 상태의 자유를 파괴하고 이때 이제 자연 상태의 자유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키 작으면 작은 나무에 가서 먹고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되고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사유재산이 영구화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은 자연 상태에서의 어떻게 보면 차이인 건 거죠. 차이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을 주지 않아요. 근데 사회 상태에 대해서의 불평등은 뭐냐면 비교가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우열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생존의 문제가 되는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옮겨갔는데 이때 여기서 제일 이 사람이 주목하는 게 사유재산인 거예요. 근데 사유재산을 얘기할 때 이 양반이 사유재산을 얘기할 때 보면 되게 사유재산이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토지에 담장을 둘러치고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 선언하는 일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그대로 믿을 만큼 단순한 사람들을 발견한 최초의 사람이 정치, 사회, 국가의 진정한 창립자였다. 말뚝을 뽑아내고 또 개천을 메우며 이런 사기꾼이 하는 말 따위는 듣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만인의 것이며 토지는 어떤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는다면 너희들은 파멸이다라고 동족에게 외친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범죄와 전쟁과 살인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참과 공포를 인류에서 제거해 주었을까? 그러니까 어떤 놈이 와갖고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만인의 자연들을,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자연인들이 평화롭게 사는데 어떤 놈이 나타나갖고 이게 테두리를 두르면서 이것은 내 것이야 이제 다 나는 게 인클로저 운동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법적으로 자기의 재산권으로 만든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의 사유재산이 났는데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이걸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랬었을 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갖고 모든 사람이 공통에 합의하는 일반 의지를 만들어서 그 일반 의지를 가지고 사회 계약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의지라는 주권을 만들어서 그 주권에 합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계약을 만들어서 사유재산을 철폐할 것 같아요? 안 철폐할 것 같아요? 루소는. 루소는 철폐하자 그럴 것 같아요? 안 철폐하자 그럴 것 같아요? 루소. 루소는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대안이 아까 얘기했던 일반 의지의 주권에 의해서 모두에 참여하는 건 거죠. 그래서 사유재산을 어떻게 하자. 이게 이제 루소의 주장인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크에서 CAS에서 소위 얘기하는 JS 밀 같은 자유주의로 가잖아요. 근데 루소에서 로베스피에르, 바베프에서 마르크스로 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루소에서 로베스피에르에서 바베프까지 바베큐래 바베큐. 이 바베프로 가는 요때 우리가 주목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사유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의 발생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이 자연 상태를 상정하진 않아요. 그냥 중세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넘어올 때 인클로저 운동 같은 폭력에 의해서 이 시초 축적, 그러니까 자본의 시초 축적이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됐다 하는 것을 이제 누구에게서 오냐면은 루소의 아이디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로베스피에르는 루소가의 대로 루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프랑스 혁명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 사람은 선언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선언을 어디다 담냐 하면은 여기 두 가지에 담는 게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 선언인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법이 있어요. 이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이 온건파들을 다 몰아내고 자기가 이제 소위 산악파라고 하는 이 급진파들이 이제 혁명정부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 법에 의해서 할 거야 하고 했던 법이 1793년 법이에요, 이게. 1793년 법인데 1793년 법에 로베스피에르와 같은 급진파들의 이제 생각이 다 담겨요. 다 담겨요. 그리고 이제 바베프는 이런 로베스피에르가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나서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테르미도르 반동 인간만 해갖고 총재정부가 등장하면서 사라지는데 그때 바베프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29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해요. 이 로베스피에르 참여를 하면서 로베스피에르를 이렇게 보다가 이제 총재정부에서 단대대로 로베스피에르가 사라지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 조직을 만들어요.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뭐라 하냐 하면은 이 1793년의 법에 의한 총재정부가 좀 반동적인 정부가 그 법에 의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평등주의자들의 음모라고 붙여진 이제 뭐랄까 한 200여 명 정도의 혁명가들이 모여갖고 그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다가 한 명의 밀고자에 의해서 미리 밝혀서 이 사람이 36살에 사형을 당해요. 그때 나온 문건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제 오늘 읽어보려고 하는 이 평등주의자들의 음모 또 그리고 이제 읽어볼 거 한번 볼게요. 오늘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 사람을 너무 모르니까 우리가 바베프의 교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구상들이고, 그 다음 그 뒤에 보면 바베프의 변론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래서 깜빵에 갇혀있는 사이에 아들인가 딸인가가 굶어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깜빵에서 이제 사형을 선고받기 이전에 변론을 할 거 아니에요. 변론했던 것이 그 장면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4페이지에 보게 되면 바베표가 그래도 평등주의자들의 선언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마레첼인가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비서 같은 사람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베표가 이 비서가 쓴 이런 것들을 마치 자기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내가 비서가 쓴 건 맞지만 거의 내 생각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평등주의자들의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거나 루소에서 로베스피에르 바베프하고 마르크스는 바베프와 루소로부터 지금 이 공산당 선언 같은 거 영향을 받는 건가요? 그리고 바베프는 루소로부터 영향을 받고 로베스피에르는 자기의 어떤 혁명적 선배고, 그래서 이제 사실 루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루크가 이쪽에 CES를 통해서 역할을 하듯이.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루소의 얘기는 뭐 우리가 오늘 많이 얘기했으니까 간단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베스피에르 얘기 좀 듣고 바베프의 선언을 한번 좀 보면서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가요? 이게 되죠? 자, 근데 이게 되기 전에 제가 오늘 이제 토론을 들으면서 몇 가지 이제 전제를 좀 얘기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 건 거예요. 자, 이제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인데, 사유재산을 철폐하자 이랬을 때 마르크스가 사유재산을 철폐하자는 것은 뭐냐면, 제가 어저께 이 옷을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옷을 제 사적 소유잖아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입고 있는데 또 다음날 이거 공적 소유니까 나도 한번 입자 하고 민동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사적 소유를 철폐하자는 것은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인 이런 옷이 아니라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인 건 거예요. 우리가 자식한테 돈을 물릴 때 자본을 물려주잖아요. 생산수단 같은 걸 물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그건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공적 소유가 돼버렸으니까. 무슨 얘기인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유재산을 철폐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모든 옷까지도 다 차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갈 때 모든 사람들이 옷을 갖다 놓고 먼저 뛰어가서 입는 사람이 이제 이런 게 아니라는 건가요? 자, 무슨 얘기 되죠? 그게 이제 하나인 건가요? 그럼 이제 사적 소유가 생겼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적 소유를 물려줄 거냐 말 거냐, 아까 그런 게 이제 상속세인 건가요? 그래서 상속에 대한 제도가 어떻게 따라서 아까 오성경 선생님이 무척 많이 달라졌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유재산의 문제들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세 가지. 이제 우리 전제를 이해하면 요 루크나 루소나 요 결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사적 소유가 인정하는 건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건 거다. 그리고 인정할 때 논리는 뭐예요? 걔가 자기의 노동력이라는 걸 섞어가지고 했으니까 그게 자기 거가 된다. 이게 노동가치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루크는 뭐라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만인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오로지 내 것은 내 몸뚱아리밖에 없다. 근데 내 몸뚱아리를 에 있는 노동력을 그 자연에다 섞어서 그것이 어떤 것으로 전환되게 된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클로 운동은 뭐예요? 저 땅 다 저 하나님 건데 내가 말뚝을 사고 망치를 들고 그 다음에 철사를 가지고 가갖고 어떻게 되냐. 뚫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건 거야. 내 노동력이 섞었으니까 그게 내 거가 된다. 이게 노동가치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무슨 그 서부 영화에서 막, 말 타고 가요, 거기서도? 말 타고서 먼저 가갖고 내가 노동력을 썩는 거, 이게 말뚝을 받는 행위가 내 노동력을 썩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인정하는 건 거야. 그리고 그 인정하는 근거는 아까 얘기한 것들은 내가 내 노동력을 섞어서 만든 거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못 가진 자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기가 뭐냐면 불평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불평등은 어떤 건 거야? 정의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못 가진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자기가 썩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저건 정의로운 건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불평등이 생겼었을 때, 여기서 이제 이 불평등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너네 너무 불평등하지 않냐? 너 재산을 좀 내야 되지 않냐? 이랬었을 때 불안이 생기는 건가요? 그럼 그 불안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국가한테 이것을 지켜달라고 약속을 받아내자. 이게 루크의 재산권에 대한 사회계약이에요. 무슨 얘기 되죠?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내는 것을 합법화하는 방법이 뭐예요? 의회를 통해서 대표자들을 통해 갖고 그런 관련 법을 만들고 그러는 건가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지켜주지 않았었을 때 뭐래요? 저항권을 갖는 건가요? 이게 무슨 얘기 되죠, 이게? 자, 그러면은 이 불평등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빈자들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불평등하니까 이건 이제 자선을 하는 건가요? 이 자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선은 철저하게 사적인 영역이고, 그리고 노블레스 올리죠. 그리고 계속 그런 걸 가르치면서 이제 가는 것들이 여기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해요. 이제 두 번째 일 아니고 두 번째 아니에요. 인정을 해요. 자, 그런데 불평등이 와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인정을 하고 불평등이 왔었을 때 개인의 자선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국가가 정치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 놓고는 국가가 정치적으로 개입할 때 어떻게 개입하냐면, 이게 삼인주의 국가에서는 아주 필수제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시장에서 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품으로도 이탈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디코모디피케이션이에요. 탈상품화예요. 그래서 상품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뭔데 그랬더니 의료, 아까 이제 의료, 교육, 주택, 그 다음에 뭐 소득, 일자리, 뭐 이런 것들 베버리지가 얘기한 건가요. 그러면 이거를 상품으로부터 이탈시키려고 했었을 때 이탈시키는 목록을 정하는 것이 일종의 정치인 건가요. 어느 목록을 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목록을 정할 때 우리가 최소한 이 디코모디케이션의 목적은 뭐냐면, 기준선인 건가요. 시민 기준선인 거예요. 요 정도면, 최소한도 요 정도만 주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더 가지면 되고, 난 아무것도 이제 안 할래. 나는 아까 우리 김민아 표 얘기한 것처럼 내려가서 뭐 할래. 자연 속에서 어떻게 할래. 그래도 굶어 죽지 않은 정도의 기준선. 요걸 확보해 주는 게 시민 기준선들을. 요게 이제 소위 복지국가의 고민인 건가요. 무슨 얘기인데죠. 그러면 이 디코모디피케이션을 만들려면, 탈상품화를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장에 가서 국가가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나는 시민은 가서 안 사지만 국가가 사가지고 시민한테 주는 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사서 주려는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냐 했었을 때 이 불평등에서 소득 이전을 시키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상품화의 수준을 높이는 과정들 속에서 뭐가 되냐면 계급들 간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 미국에 가서는 의사가 자기 개인 항공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 상품을 무한대로 비싸게 해가지고 오면은 그걸 자기가 다 가질 수 있거든요. 일정 정도의 소득을 내면. 그런데 복지국가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소득 이전을 시켜야 되니까 무한대로 가졌더라도 실소득은 세금을 제하고 나게 되면 확 줄어드는 건가요. 그래서 세후 소득을 봤더니 적게 버는 사람과 많이 버는 사람의 격차가 확 줄어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층화 그래요. 스트라티피케이션, 계층화의 수준을 낮춘다. 요게 두 번째 대안인 건가요. 무슨 얘기지? 그럼 이제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둘 다 자본주의적인 시장을 인정하는 건가요. 그래서 사적 소유도 인정하고 정당하다고도 인정하는 건가요. 근데 한쪽에 대한은 이렇게 자선을 통해서 하고, 한쪽에 대한은 뭐가 돼요?
한쪽에 소득 이전을 통해 갖고 최소한도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은 시장에서 사지 않도록 한다. 이제 보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너무너무 예술을 하고 싶어요. 근데 예술이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돈이 안 되니까 부모가 돈이 있는 애들만 하는 건 거예요. 여기서는 나는 너무너무 예술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술을 하겠다라고 하면 최소한도 그 예술을 한다는 행위로 인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최소한도. 근데 잘 먹고 살진 못해. 왜냐면 기준선이니까. 그래도 나는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대안인 건가요. 그러면 1번하고 2번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인간적이에요? 1번하고 2번하고 어떤 게 더 인간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쟁력이 없거나 자기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야. 1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뭐냐면 저게 가장 인간의 창의성과 개성과 그 다음에 독립성을 드러낼 수 있는 체제라고 보는 건가요. 이렇게 놔두면은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의존성이라든가 게으름이라든가 이렇게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 그러냐 안 그러냐가 1번이 2번을 공격할 때 그래.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게 1번이라고 보는 건가요. 2번이라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그 인간에 대한 개념이 하나는 뭐예요? 호모 이코노미쿠스인 건가요. 이코노미쿠스로서의 자기의 역량을 드러내는 체제하에서 가장 인간적이다. 이 두 번째는 그렇지 않다. 그건 가장 비인간화된 건가. 이렇게 보는 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번도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부르주아지들이 선택을 해요. 2번을 선택하는 부르주아지들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야. 저렇게 해줘야지 쟤들이 사회주의로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도 웬만만큼 의료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얘들이 지금 고통스럽고 힘이 들면 뭘 탓해요? 이 사회를 탓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회주의로 넘어가려고 한다. 체제를 우리가 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2번을 줘야 된다. 자, 푸코가 권력이 이제 어떻게 죽이냐면 불에 태워 죽이고 거형 말에다 찢어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얘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감옥에다가 가둬서 밥 잘 먹여주고 기술도 가르쳐주고 월급도 준 다음에 내보내면서 사회를 가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1번에서 2번으로 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화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푸코는 아까 그 처벌의 방식을 보면서 뭐라 그래? 야, 더 교묘해졌구나. 이게 권력에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술이 바뀌었구나. 옛날에 이렇게 무작정 쟤들 총칼 들고 하면은 겁먹었는데 이제는 총칼 들고 했더니 오히려 더 저항을 하는 거예요. 죽여봐 그러면 그런 애들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어떻게 했냐면 얘들한테는 내가 꽤 괜찮은 정치인인 것처럼 꽤 괜찮은 군주인 것처럼 내가 주는 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얘도 노동력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이는 것보다 그 깜빡이 가둬놓는 것보다 노동력을 활용이 더 낫거든. 그래서 여기 이제 목자 양을 뭐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데 좋다. 이렇게 보는 건가 이게.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그런데 이제 3번은 뭐냐면 3번은 불인정하는 거예요. 저건 아예 애초부터 개판이었고 말도 안 되는 거였고 그리고 저것 때문에 우리 인류는 늘 고통을 받고 있어. 그랬었을 때 이 사람은 뭐냐면 이 불평등 대신에 평등이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적인 평등은 주로 경제적인 평등이 우선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빵에 대한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평등에 대한 얘기예요. 이 부르주아지들은 정치적 평등에 민감해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표현, 종교, 양심, 정치적 평등에 민감해요. 왜냐하면 정치적 평등은 자기가 가서 목소리 내는 거잖아요. 근데 주로 목소리를 내라 그랬더니 돈 있는 사람만 내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돈 있는 사람만 배우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2번에 오게 되면 뭐냐면 목소리를 내려면 최소한도 배고프지 않는 조건들이
만들어져야지 누구나 다 목소리를 낸다. 이렇게 한 것처럼 2번으로 이제 1번에서 2번으로 넘어오면서 아까 경제적인 부분들을 여기서 이 탈상품화 방식으로 보존해 준다면 여기서 아예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를 통해 갖고 보장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것이 이제 국가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는 소멸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는 부르주아지의 집행기구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민정 선생님이 이 국가 자본주의다. 개발 독재 국가다. 저 소련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는 국가는 이 계급의 소멸과 함께 자기 역할 소명을 다하고 사라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얘기가 되죠.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질문한 것들을 이제 몇 개 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그 토론하면서 이제 들은 것에서 뭔 얘기가 있었냐면 아까 그 포도나무 농장 얘기. 포도나무 농장은 아침 8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과 1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과 저녁 6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한테 돌아갈 때 동일하게 임금을 준 거잖아요. 그 포도나무 농장이.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왜 그랬냐 했었을 때 육체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그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연령과 뭐 그다음에 쓸모가 이렇게 다 다르죠. 제일 처음엔 젊은 애들이 주로 왔고 두 번째는 좀 약간 일 잘 못하는 사람, 맨 마지막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온 건 거죠. 왜냐면 계속 인력 시장에서 안 팔려간 거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똑같이 주면 이 사람들은 집에 가서 똑같이 준 거예요, 안 준 건가요? 똑같이 줬는데 똑같이 준 거냐 안 준 거냐는 거예요. 똑같이 안 줬죠. 왜냐하면 늦게 들어온 사람은 돈이 더 필요한 거야. 가서 이제 약도 먹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돈이 더 필요한 사람한테 더 주고 덜 필요한 사람한테 덜 줘야 되는데 똑같이 줘버린 건 거잖아.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필요에 따라 분배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에 따른 분배가 아닐 수 있는 건가요? 그게 한 3번째 정도가 되게 되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농장의 거기는 능력에 따라 일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8시에 오고 1시에 오고 저녁에 왔으니까. 근데 필요에 따라 분배한 건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3번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포도나무 농장의 비율은 아마 한 2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제 노동시장은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그것의 분배들을, 어쩌면, 일 많이 한 사람이 한 2.5달러를 받고, 2달러를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온 사람이 1달러를 받고, 세 번째 온 사람이 0달러를 받아야 되는데, 어쩌면 일 제일 많이 한 사람으로부터 1달러를 띄어서 준 건 거거든요. 소득 이전을 시킨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포도나무 농장 주인은 2번일 것 같아요. 1번은 아닌 건 거지. 시장 논리는 아닌 건 거예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것만큼 받는다가 아닌 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요 세 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런 맥락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서부 영화는 제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도가 불평등을 더 강화한다. 이거는 이제 루소라든가 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얘가 이렇게 쇠뚝을 받고 내 거야 이렇게 외쳤을 때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해라 이런 것이 로크 얘기인 건가요. 사회계약에 의해서 의회를 만들고 의회의 법으로 그걸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들은 전부 다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고 누군가에게는 불리한 것을 그 안에 체제내야 되는 것이 법이에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무슨 얘기인데죠? 그래서 이제 불평등의 제도화가 세력관계가 거기에 담아져 있는 것이 법일 수 있다. 이제 이런 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시에다 썩을 뻔했다. 이거는 2번하고 3번에서는 가능해요. 2번하고 3번에서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2번이 되게 되면 나는 기준선이 그래도 공적으로 보장되니까 난 그냥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나 거기서 돈 더 벌지 않고 그냥 나가서 자연 속에서 나의 실존적인 문제도 좀 더 들여다볼 거야. 3번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당연히 그 문제가 안 되지. 근데 1번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1번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무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예요. 무소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불필요한 것이라는 건 필요한 건 갖는다는 건 거지. 이게 스님이나 신부님처럼 의식주는 갖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식주를 갖게 되면 신부님하고 스님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뭐 가서 사회운동도 하고, 뭐 본인들이 뭐 인문학도 하고, 뭐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저런 그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집불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면 안 되고, 최소한도 불필요한 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하면 무소유가 괜찮은데 이게 껌뻑 쑥을 수가 있다는 이런 건. 그래서 아까 거기에서도 뭐 하마터면 도시에서 썩을 뻔했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분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그 속에 드러나면 뭐 누구든지 이 공적으로 제공되지 않을 때 자기가 사적인 어떤 그것을 감내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 그게 뭐 굳이 나쁘다 이렇게 단칼 지어질 수는 없지만 아무튼 원리적으로는 이럴 수 있다 이제 이런 건 거예요. 그 다음에 배 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한다. 요게 루소가 얘기한 문명의 핵심적인 문제가 이거라는 건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완전히 사회 상태에서 우리를 망가뜨려 버렸다. 나중에 더 갖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뭐 상속법 얘기는 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자연적인 불평등 있잖아요. 자연적인 불평등은 자연적인 불평등이라기보다도 자연적인 차이인 건 거예요. 근데 자연적인 차이가 불평등이 되게 하는 것이 이 사회라는 건 거예요. 무슨 얘기 되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차이 있게 태어나요. 근데 차이 있게 태어난 이 공동체가, 우리 대가족의 뭐 원시 공산제였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다 일도 주고 시간 배분도 하고 노동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가 태어난 게 자본주의인데 캠베어 벨트에서 동일한 노동을 해야 되는 운명에 처해서 그럼 장애인은 못 가는 건가요? 노인도 못 가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차이 나는 거로 태어났는데 이 사회가 그 차이를 우열로 만드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루소는 자연적인 차이가 된 상태에서 이제 비교, 허용, 사치, 경쟁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남을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고 뭐 이러는 과정들 속에서 불평등이 이제 심화된다. 그리고 거기에 기초가 됐던 것이 사유재산이다. 뭐 이런 거에서 그런지 루소의 자연 상태는 어떤 거냐 했었을 때 딱 불안 건 거예요. 자연 상태라는 게. 그런데 제가 제 논지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논지를 주장하려면 내 논지가 그치 기본값을 주는 건 거예요. 야,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잖아.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자. 했을 때 이 사람이 루소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결론이 그 자기가 상상했던 자연 상태가 아니에요. 자기가 상상했던 자연 상태는 어쩌면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국가가 소멸된 이후에 사적 소유가 철폐된 이후의 사회예요. 근데 루소는 뭘 인정하냐면 사유재산을 계속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런 것은 가설이기 때문에 우리 논문 쓸 때 가설을 세워놓고 가설에 맞춰서 뭐 서베이를 하거든요. 툴도 만들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좀 봐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나. 그 다음에 빵과 장미에서 빵과 장미가 어느 정도 보장돼야 되냐 하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건가요. 이게 시민 기준선인 거예요. 시민 기준선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은 그 사회가 결정을 하는 건가요. 일반 의지, 루소로 보면 일반 의지.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 얘기를 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까 그 강의 제가 들으면서, 토론 들으면서 다 되는데 혹시 내가 이런 토론했는데 별로 안 되는 게 있냐는 게 있어요? 없으면 갑시다. 없으면 이제 이런 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련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중국의 인류에 있어서의 가장 큰 죄악은, 범죄적인 죄악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상상력을 버리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연 상태처럼 원형으로서의 사회주의가 있는 건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렇게 있어요. 원형으로서. 그래서 이제 인류는 이렇게 이걸 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마르크스는 그런 사회가 대강 이런 걸 거야 하고 얘기했는데 마르크스는 이런 사회일 거라고 얘기를 안 해요. 끝까지. 그럼 마르크스는 뭐에 주목을 했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가 정말 골 때리는 사회야. 이러면서 이걸 막 비판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럼 이걸 비판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아닌 거는 뭘까 하고 언뜻 얘기하는 게 요건 건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책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후대 사람들이 마르크스를 보면서 그러면 나는 일로 가기 위한 집을 지을 거야.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나타났는데 봤더니 전부 다 마르크스가 얘기한 조건에 안 맞는 건 거예요. 하나도. 마르크스는 뭐라 그랬냐면 저런 사회가 되려면 자본주의가 전 세계에 퍼져서 이제 모든 것들이 계급투쟁이 가능한 사회가 될 때 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소련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다고 레닌이나 이런 사람이 왔는데 노동자 계급의 퍼센티지가 2%밖에 안 돼요. 그랬을 때 이 집을 짓겠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르크스의 얘기는 그렇기도 하지만 뭐 또 다르게 해석하면 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러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제 온 건 거예요. 그래 오다가 레닌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마르크스를 좀 더 고민한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봤었을 때 사회주의자 마르크스의 입장을 그래도 잘 받아들인 게 레닌이네. 그래서 ML이라 그래요. 마르크스 레닌주의. ML리즘 그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어. 그 다음에 암투를 통해서 스탈린이라는 자가 나타난 건 거예요. 그 스탈린이라는 자가 나타나고 하는 걸 봤더니 스탈린은 뭐라 하냐면 이게 공산주의, 일국사회주의가 가능해. 이러고 자기 나름대로 스탈린주의를 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집을 하나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스탈린이란 사람 지은가 모택동이 지은 집과 그 다음에 김일성이 지은 집이 다 달라. 다 달라.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ML리즘에 기반해갖고 일로 가까이 가는 거냐? 아니면은 ML리즘을 표방하면서 완전히 다른 데로 갔느냐? 다른 길로 갔느냐? 이게 이제 질문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민 선생님은 다른 길로 갔는데 이게 개발 독재단 말이야. 국가 개발 독재다. 우리 저기 어쩌면 우리 박정희 체제도 어쩌면 국가 개발 독재의 또 다른 형태다. 이렇게 보는 건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사회주의의 공산주의 유령이 떠들고 있다. 그것만 들어도 막 가슴이 쿵쿵쿵 뛰었다가 이게 막 하도 그냥 막 기대도 되고 막 설레고. 그런데 이제는 사회주의의 유령이 떠들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뭐라는 그래서 소련이 가자는 거야? 북한으로 가자는 거야? 중국으로 가자는 거야? 이렇게 되는 순간 사람들이 그건 아니지. 그래 사회주의 실패했어.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표방한 국가가 실패한 건 거지. 사회주의 이념과 이상이 실패한 게 아닌 거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상상력을 실패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예 상상하지 않게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사회 현실, 사회주의를 표방한 국가들이 인류에게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은 상상력, 사회주의의 상상력을 앗아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것이 그렇게 믿느냐 안 믿느냐는 각자의 몫인 건 거예요. 각자의 몫인 거예요. 사회주의가 실패했으니까 사람도 있고, 사회주의 개발 독재 국가가 실패한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사회주의라고 표방했던 국가들이 실패한 거야. 우린 이제 진짜 사회주의를 찾아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건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거다 이런 건 거야. 이제 변증법이라는 건 이런 건 거야. 내가 이게 사유재산에 아주 그냥 흉악한 체제가 있어요. 자본주의라고 만약에 합시다. 이 마르크스,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마르크스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 했어. 그 마르크스는 이걸 가지고 이 사회는 살만한 체제야 하고 루크가 얘기를 하는 건 거야. 불평등은 당연한 건 거고 불평등을 없애려는 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루소나 로베스피에르나 바베프나 막스는 아니 골 때리는 체제야. 그런단 말이야. 근데 자본주의가 꽤 괜찮은 체제야라는 것을 누구의 눈으로 보면 괜찮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루크의 눈으로 보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 살기가 힘들어. 이렇게 막 쓰러져 있잖아.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 그거를 루크의 눈으로 보지 말고 마르크스의 눈으로 한번 봐봐봐. 그러면 이게 골 때리는 사회가 됐어. 하고 이제 보니까 아 이게 이 사회 체제가 진짜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체제구나 하고 마르크스의 눈으로 본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혁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뭐 모택동이나 뭐 레닌이나 막 혁명을 시작하니까 잘 안 돼.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푸코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갖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모든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대문자 진리, 나를 따르는 진리를 가진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니까 그거 좀 주의해야 돼. 그러면서 다시 마르크스가 생각한 마르크스의 눈으로 봤던 것을 푸코의 눈을 쓱 섞어서 봤더니 이게 또 달라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A, B, C고 여기에 A, 가나다라고 했어요. 가나다라 봅시다. 우리 이제 어떤 거냐면 변증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봤었을 때 굉장히 급진적이었었어요. 루크로 봤었을 때. 왜 루크로 봤냐면 중세봉건제에 대항했던 거니까. 엄청 급진적인 거로 봤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프랑스 혁명도 막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산킬로트라든가 이런 민중들이 막 나섰는데 좀 되고 나서 봤더니 이건 완전히 부르주아지들만 좋아졌네. 그 다음에 이제 바베프 같은 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뭐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걸 이어받은 마르크스 얘기를 듣고 레닌의 얘기를 듣고 스탈린이 또 이렇게 했어. 또 그거 아니네. 이게 모더니즘의 문제였거든요. 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야 되네. 그래서 얘기 뭐냐면 다가 추상이야. A가 구체야. 추상의 눈으로 구체를 해석해보고 그 구체를 또다시 또 다른 추상의 나로 봐서 또다시 보니까 이 구체가 완전히 B로 보이는 거야.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거지. A랑 다르게 보이는 거. 똑같은 현상인데 다르게 해석이 되고 또 이렇게 하는. 이러한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 가는 과정이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변증법적 역사적 유물론인 거예요. 변증법적 유물론인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으로처럼 거기서 어떤 스탈린 체제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과정일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것을 지금 다른 눈으로 봤더니 그게 사회주의의 현실체가 아니라 어쩌면 개발 독재의 또 다른 변형이겠구나 말이야. 이렇게 이제 이 눈으로 봤었을 때는 사회주의였지만 새로운 스탈린 체제 이후엔 다른 눈으로 봤더니 그야말로 동물농장의 눈으로 봤더니 이거 완전히 파시즘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건 거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현실을 이렇게 가에서 나로, 나에서 다로, 다에서 나로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건 거야.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뭐냐면 무브먼트,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는 운동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스탈린이라는 것을 딱 고정시켜놓고 사회주의는 운동인 건데 고정시켜놓고 저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건가요. 그럼 이제 저희는 지금 루소가 나름대로 현실을 보니까 너무 개판인 거야.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다른 눈으로 보자라고 자기 시각을 제시한 겁니다. 이 시각을 제시한 동조자가 로베스피에르하고 바베프인 거예요. 로베스피에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 루소의 얘기를 들으면서 루소는 되게 추상적이거든. 근데 구체적인 얘기를 막 하는 게 1793년 법인 건가요? 근데 그 법은 실현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 단두대 이슬로 가면서. 근데 그 법을 바라보면서 바베프가 뭐냐면 그 법대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선언인 건가요? 무슨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쫓기고 있는데 아직 못 들어간 거예요 지금. 쫓기는데 지금 뭐 반성을 해야 돼.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보고 제가 이렇게 세부적인 설명을 좀 해볼게요. 바베프의 교의 1. 자연은 모든 각 개인에게 재산을 향유할 동등한 권리를 부여했다. 2. 사회의 목적은 자연 상태에서 강하고 사악한 자들에게 종종 공격당하는 그러한 평등을 지키기 위함이요 모두의 협력을 통해 전체의 복지를 정대하기 위함이다. 3. 자연은 모든 각 개인에게 일할 의무를 부과했다. 자기 몫의 노동을 회피하는 자는 누구나 범죄자이다. 4. 노동과 이익 둘 다는 모두에게 공통되는 것이어야만 한다. 5. 어떤 사람은 노동에 지치고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전혀 일하지 않고 사치스럽게 사는 곳에서는 압제가 있다. 6. 자연 또는 노동의 산물을 자기 것으로 배타적으로 전유하는 자는 누구나 범죄자이다. 7. 진정한 사회에서라면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어야 한다. 8. 가난한 자를 위해 자신의 인계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 부자는 인민의 적이다. 9.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함으로써 개인의 복지를 필수적인 교육을 타인으로부터 박탈할 수 없다.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어야 한다. 10. 프랑스 혁명의 목적은 불평등을 깨뜨리고 전체의 복지를 재건설하는 것이다. 11. 혁명은 완수되지 않았다. 부자들이 모든 재산을 독점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반면 가난한 자들은 노예처럼 일하고 비탄에 잠기고 국가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12. 1793년의 헌법은 프랑스인의 진정한 법이다. 인민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며 의회가 그것을 개정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며 그것을 대체하려는 목적에서 의회가 헌법의 효력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인민이 총살되도록 했기 때문이며 헌법을 사수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하려 했던 의원들은 추적하고 살육했기 때문이며 1793년에 획득했던 표의 4분의 1의 지지도 1795년 헌법이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인민에 대한 테러와 망명한 왕당파의 영향이 1795년 헌법의 미승과 우겨된 수용을 이끌어왔기 때문이며 1793년 헌법이 모든 시민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서 인정한 권리들, 법에 동의할 권리,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권리, 집회의 권리, 유효하다고 여기는 것을 요구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굶주림으로부터 죽지 않을 권리를 1795년의 반혁명적인 법은 공개적이고도 전적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13. 모든 시민에게는 1793년의 헌법을 재성립하고 인민의 의지와 복지를 사수할 의무가 있다. 14. 소위 1795년 헌법에서 나오는 모든 권력은 불법이며 반혁명적이다. 15. 1793년 헌법에 반대하여 손을 든 자들은 야비한 중대한 반역죄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은 두 번째 바베프의 변론이 훨씬 더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에 이제 자기 변론을 한 건 거거든요. 그게 훨씬 더 감정적이긴 한데 그 1793년 법은 자코뱅 헌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코뱅이 이제 만든 거니까. 근데 그 사회의 목적은 공공의 행복이다. 이게 이제 모토예요. 사회의 목적은 공공의 행복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로크에서 사회 상태가 됐을 때 사회의 목적은 재산을 보호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는
로크하고는 다른 건 거죠. 사회 목적은 공공의 행복이다. 그러면 공공의 행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봉건제적인 어떤 그 관행들이라든가 헌법을 다 폐지하는 건 거예요. 그 전에. 그리고 성인 남자에게 보통 선거권을 주는 건 거고, 선거인 회의에 의한 의원들을 소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공회라 그러나 아무튼 다 이렇게 의원들이 문제가 생기면 다 소집할 수 있는 권한도 보고, 생존권, 노동권, 봉기권을 보장하고, 빈민들을 위한 공적 구조들도 한다. 지금 현재 거의 그 3인주의 내는 사회주의와 같은 그런 것들을 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자코뱅법인데, 그 당시에 로베스피에르가 뭐라 했냐면, 야, 이거 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게 보통 선거권을. 우리 그동안에 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줬더니 되는 줄 알았더니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5%의 부르주아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베스피에르는 어떻게 하냐면, 관료와 군대, 관료와 군대 있잖아요. 관료와 군대에서 부르주아지들을 빼내야 된다는 건가요? 그럼 누가 들어가요? 상킬로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르주아지, 관료 군대도 부르주아지 권력기관에서 해체하고, 군대에서 귀족 장교들을 제거하고, 옛날에 그 저가 흑에 보면, 내가 이 상킬로트가 출세하려면 뭐가 돼야 돼? 군인이 되거나 성직자가 돼야 됐거든. 근데 거기서도 이제 빼고, 그래서 빼고, 상킬로트에게 정규군을 대거 입대를 시키기 위해서 파리에 이제 상킬로트들이 엄청 들어와요. 여기 상킬로트들은 이제 낄로트를 입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불룩한 귀족들의 반바지 있잖아요. 그런 거 입지 않은 사람, 긴 바지를 입거든요. 혁명이 나왔을 때. 근데 이 상킬로트들은 누가 들어가냐면은 중소 상공인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가요. 단순한 프롤레타리아트 노동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민중이라고 보면 돼요. 넓은 범위의 민중이. 그래서 이 자코뱅법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올라가 보면 루소도 이제 법이 부자에게 새로운 권력을 부여한다. 이 법에 대한 근본적인 루소가 비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유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도 자유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유재산에 대한 이 사람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평등이니까 여기서 평등은 경제적인 평등인 거예요. 자유의 전제다.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3인주의를 치게 되면, 사회권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를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일정한 수준의 사유재산의 평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재산을 가진 시민들이, 그러니까 재산을 가진 시민은 부르주아지들이에요. 부르주아지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쟁의 자유를 비판하는, 그러니까 이제 루크의 자유를 비판하는 건 거지. 그렇게 이제 가는 건 거예요. 이랬었을 때, 이 루소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정한 정도의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일정한 정도 조율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루소 같은 경우에. 그래서 굉장히 결론이 엄청나게 급진적일 것 같은데, 이제 가지 못했는데, 로베스피에르는 루소와 마찬가지로 사유재산권이 이게 제도에 의해서 계속 강화된다라고 이제 이 사람은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시민과 인간에 관한 권리 선언에서 자연권 목록에서 하지만 이제 사유재산을 삭제해요. 시민과 인간에 관한 권리 선언이 프랑스 대혁명의 선언인데 로베스피에르는 거기에서 사유재산을 빼버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로베스피에르는 이제 아까 좀 더 급진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렇지만 사유재산권 자체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로크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사유재산을 우리가 이제 보장하는 의회라든가 사회개혁을 하자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비판하지만 루소와 로베스피에르는 여전히 사유재산의 철폐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다만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떻게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아까 그 세 가지 길에서 가운데 길 있잖아요. 삼인주의의 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베프 있잖아요. 바베프는 무산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 무산자는 여기서부터 보면 쌍길로또랑 달라요. 그야말로 프로레타리아였던 건가요. 무산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유재산 제도의 폐지와 재산 공동체의 건설인 건가요. 이게 아주 급진적으로 나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로베스피에르부터 이제 바베표로 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하나의 선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루소는 야 그러면은 이제 인간과 시민에 관한 불평등의 기원에서 자본주의 비판했잖아요. 그럼 대안이 뭐냐 했을 때 이 사람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대안이 하나는 사회 계약론인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회 계약을 맺으면 된다는 거. 또 하나가 에밀이에요. 에밀이 이제 교육인 건 거지. 애를 어릴 때부터 자연 상태로 키우면 된다는 거예요. 자연인으로. 그런데 이 사회 계약론과 에밀에서 얘가 이렇게 키워주면 뭐가 되는 건가요? 통치자가 될 거 아니야. 이 소위 이제 엘리트로 성장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얘가 가장 갖춰야 될 것은 덕치예요. 우애라든가 연민이라든가 이런 일반 의지의 덕을 가진 사람으로 애를 키워서 그 엘리트들이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를 어떻게 보면 쌍길 무산자와 함께 통치하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바베프인 건가요. 그래서 바베프의 얘기는 로베스피에르나 루소나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소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간다 했을 때 당연히 마르크스는 어떻게 했어요? 꼴불견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바베프는 지금 평등과 복지의 보장, 빈부의 해소, 아까 1793년법으로 이제 가는 건가요? 자, 그래서 이 바베표는 하고 이 루소하고 로베스피에르에서는 또 한 가지 차이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유재산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하지만 그런 사유재산의 문제점들을 정치가 잘 덕치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루소에게 가서는 되게 이게 정치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 가서 어떤 그런 사적 소유의 제도나 이런 철폐라기보다는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냐면 덕치를 가진 일반 의지에 대한 통치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맥락에서 바베프까지 갔잖아요. 바베프까지 갔는데 사실 바베프는 로 넘어오면 약간 색깔이 달라져요. 어떻게 색깔이 달라지냐면 근데 더 근본적인 것은 정치보다도 정치경제학의 비판과 변화다. 이런 걸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르크스에게로 가게 되면 가장 많이 비판을 받는 게 뭐냐면 경제 결정론이다. 토대가 상부구조를 지배한다고 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역사적 인물론에 보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증법적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르크스에게 정치학은 뭐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독일 이데올로기 이런 것을 우리 이제 대학원에서 읽는데 사실은 마르크스는 이런 점에서 바베프로부터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치경제학에 대한 자본주의의 생산 양식에 대한 이제 비판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로 이제 오더라 이제 이런 건가요. 그래서 경제적 해방이 정치적 해방보다 더 근본적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은유들을 이 바베프는 가지고 있다 이런 건가요. 아무튼 로베스피에르가 혁명의 과정에서 아까 그런 그 혁명가들에 의해서 이제 이 관리될 수 있다고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한 것 중에 생필품을 배급제를 했다든가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상한제를 만들었다든가 그 다음에 은행 규제 등의 개입 경제들을 했다든가. 근데 이게 지금 모든 것들이 인민의 생존과 자유를 위해서 부르주아지의 사적 재산권을 제한하는 바의 방식이었다. 이제는 건가. 자, 그러면 이제 바베프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아까 그런 덕을 가진 엘리트들 있잖아요. 덕을 가진 엘리트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했었을 때 뭉쳐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까 평등주의자들의 음모라는 그 조직이 그런 조직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베스피에르나 바베프가 덕을 통한 훈육을 강조하는 건 거예요. 이런 엘리트들에 의해서. 그리고 독재와 공포 정치를 통해서 덕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는 공안위원회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그러다 자기도 자기가 만든 도입한 단두대에서 이제 죽게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되고 그다음 바베프는 그런 좀 더 급진적으로 가요. 혁명 이후에 가도적으로 이런 엘리트들은 여전히 남아서 무산자 독재로 가야 되는 게 이제 마르크스로 오게 되면 레닌으로 오게 되면 이게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예요. 그래서 소수의 혁명 지도자의 독재로 덕을 갖춘 고결한 엘리트들이 그래서 이 덕을 갖춘 고결한 엘리트의 표준상으로 누굴 꼽냐면은 로베스피에르를 이 사람들이 꼽는 건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바베프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사회라는 인간의 스프링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구부러졌기 때문이다. 사회가 인간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있는 그런 사회라는 스프링이 이제 견디지 못할 때 이제 일어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고민들을 했다는 건 거예요. 자,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루소가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이상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면 그 아이디어를 혁명의 과정에서 로베스피에르나 바베프가 좀 더 발전시켰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마르크스가 받았다. 그래서 마르크스를 바베프와 루소에게서 굉장히 영향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루소가 총매제가 됐었을 때, 루이 16세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장 조레스라는 사람은 루소가 진정한 사회주의 시작이었다.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보고. 웃기는 얘기지만 루이 16세가 깜빵에 갇혀가지고 이제 프랑스 대공이 깜빵에 갇혀갖고 우연히 루소 책을 읽었대요. 그래갖고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루이 16세가. 루소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자가 나의 왕국을 무너뜨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 힘이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만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루소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정치에 관해 글을 쓰니 당신은 군주인가 아니면 입법자인가 이게 사회경론에 나오는 건가요?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정치에 관한 글을 이제 막 쓰는 건 거예요. 그때 너 임마 입법자야? 너가 군주야? 왜 자꾸 왜 그런 글을 써? 정치에 대한 글을 써?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정치 얘기하려면 이제 너 정치인 다 됐네?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대답하리라. 그렇지 않다.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치에 관해 붓을 드는 것이다. 라고. 만일 내가 군주나 입법자였다면 해야 할 일을 짓거리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해야 할 일을 실행하거나 아니면 침묵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시민들은 뭘 해야 돼? 짓거려야 되는 거예요. 짓거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선언들이라는 게 어쩌면은 이걸 보면서 짓거린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게 이제 우리 오늘날의 이 사회, 특히 오늘날의 사회는 이 사람들이 제기했던 정말로 이 신자유주의 이후의 불평등이 정말 체제화되고 문화화되고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어떤 암초가 된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고민들을 한번 좀 보면 어떠냐 이제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오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이 갖고 있었던 다양한 어떤 그 에너지들 있잖아요. 이게 어디로든 갈 수가 있고 그런 건 거다. 아무튼 이런 것이 마르크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느냐 하는 것은 이제 공산당 선언에서 맨 마지막 시간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마무리할까요? 이거 짧은 시간에 주신 유봉상 교수님. 야.